나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일했지만은 돈보다 먼저 배운 게 있었다. 그것은 태도였다. 어린 시절 나는 가난했다. 흙벽집에서 태어나 새벽이면 소의 울음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밥 한 공기를 먹기 위해 땀을 쏟아야 했고 신발이 다르면 맨발로 걸어야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시절이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학교였다. 가난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을 향한 태도를 가르쳤다. 나는 자식에게 늘 말했다. 돈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다. 태도란 단순한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마주하는 힘이고 불을 다루는 철학이다. 나는 젊었을 때 인천항 근처에서 공사 현장을 맡은 적이 있다. 바람이 짠내를 품고 불어오던 겨울이었다. 그곳에는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이 있었다. 이름이 뭐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는 늘 늦었다. 아침마다 구두에 먼지를 털며 변명했다. 회장님, 버스가 늦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자네, 버스가 늦은 게 문제인가? 자네가 일찍 안 나온 게 문제인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사람은 조건을 바꾸려 하지만 부자는 태도를 바꾼다. 돈보다 먼저 자기 습관을 다스려야 한다. 그 말은 나 자신에게도 던진 말이었다. 나는 가난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지금 이 삶을 원망하면 평생 가난해서 못 벗어난다. 그래서 새벽에는 누구보다 일찍 나가 일하고 밤에는 누구보다 늦게까지 배웠다.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은 돈을 벌 복이 있으셨죠. 하지만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었다. 태도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태도는 사람의 냄새처럼 드러난다. 맞는 사람은 다 알아본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단 몇 마디로 그가 부자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느낄 수 있었다. 눈빛, 말투, 일에 대한 책임감, 그것이 태도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돈은 노력의 결과지만 태도는 사람의 본질이다. 결과는 운이 좌우할 수도 있지만 태도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 말을 믿고 살아왔다. 가난했던 시절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이었다. 그러나 그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남들은 오늘도 겨우 버텼다라고 했지만 나는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다고 말했다. 같은 하루라도 마음이 다르면 미래가 달라진다. 부자는 현실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태도를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한 번은 일본의 거래처 사장을 만난 적이 있다. 계약 직전 그는 내게 말했다. 정 회장, 당신 회사는 아직 작아요. 우리가 굳이 당신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작지만 약속은 지킵니다. 계약서를 믿지 마시오. 우리의 태도를 보시오. 그 말에 그는 웃었다. 그리고 계약을 맺었다. 나중에 그가 내게 말했다. 정 회장, 당신은 작은 기업이 아니라 큰 신뢰를 가진 사람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돈보다 먼저 만들어야 할 건 신뢰고 신뢰의 근본은 태도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에 12시간씩 일했다. 돈이 없어도 웃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다. 그건 내가 돈을 믿은 게 아니라 내 태도를 믿었기 때문이다. 태도는 운보다 강하다. 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태도는 평생의 자산이다. 나는 자식들에게 늘 말했다. 너희는 내 돈을 물려받을 필요가 없다. 대신 내 태도를 배워라. 돈은 세대가 바뀌면 흐른다. 그러나 태도는 세대를 넘는다. 부모가 태도를 물려주면 자식은 어떤 세상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울산 조선소 초기에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밤이었다. 현장이 잠기고 인부들이 모두 철수했다. 그러나 나는 우비를 입고 혼자 남았다. 그때 젊은 직원 하나가 다가왔다. 회장님, 이런 날씨에 왜 여기 계십니까? 나는 말했다. 태도는 비가 올 때 드러난다. 날씨 좋은 날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날 이후 그는 절대 지각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가르치려면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야 한다고 믿었다. 나는 자녀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 성공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실력은 남이 평가하지만 태도는 스스로 정한다. 태도를 바로 세운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국 기회를 잡는다. 세상은 결국 태도 있는 자를 돕는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봐왔다. 60대가 된 지금 나는 다시 묻는다. 당신은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돈인가? 아니면 태도인가?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태도는 삶의 방향을 정한다.
부유한 마음을 가진 자식은 가난 속에서도 일어나고 태도를 잃은 자식은 금덩이를 쥐고도 무너진다. 나는 말하고 싶다. 자녀에게 불을 남기려 하지 말고 부자가 되는 태도를 남겨라. 태도는 운명보다 강하고 세상보다 오래 간다. 그것은 인간의 근본이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태도를 지닌 사람이 더 멀리 간다. 나는 가난 속에서 그것을 배웠고 부 속에서도 잃지 않으려 싸웠다. 결국 인생의 처음과 끝은 태도로 연결된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말할 것이다. 태도를 배웠다면 이제 그 다음은 마음이다. 가난을 대하는 마음.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변명도 아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 걸어오며 깨달은 두 번째 교훈이다. 나는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난을 핑계로 삼지 않는 법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가난해서 못했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그건 가난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다. 나는 평양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집은 비가 새고 겨울이면 바람이 벽을 뚫고 들어왔다. 어린 시절 나는 매일 새벽 소 한 마리를 몰고 산길을 걸었다. 발이 얼어붙을 만큼 추웠지만 나는 그 추위를 탓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말했다. 이 추위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환경을 원망하는 대신 환경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게 내가 가난을 이겨낸 방식이었다. 사람들은 가난을 마치 불행의 증거처럼 말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지 돈을 벌 기회를 아직 못 만났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 처음 서울로 올라왔을 때 가진 건 두 손뿐이었다. 숙소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었다. 하지만 나는 절대 내 처지를 비참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이제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잖아. 그 마음 하나로 버텼다. 가난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을 변명으로 쓰는 순간 인생은 멈춘다.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봤다. 어느 날 젊은 시절에 내 동료가 찾아와 말했다. 정 회장, 나는 당신처럼 못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요.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배운 게 없다고? 그럼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않나?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에게 다시 말했다. 가난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무지는 선택이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생각이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나는 평생 그렇게 믿었다. 나는 일터에서 항상 가난의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그 냄새는 땀과 절박함이 섞인 냄새였다. 하지만 그 냄새 속에는 희망도 있었다. 노력하는 사람의 냄새,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냄새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선 이상하게 차가운 냄새가 났다. 그건 변명의 냄새였다. 나는 운이 나빴어요. 세상이 불공평해요. 나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이미 가난해졌구나. 나는 젊은 시절 인부들과 함께 같은 밥을 먹었다. 그들은 늘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이 일로 언제 부자가 되실 겁니까? 나는 대답했다. 언제가 아니라 오늘부터다. 나는 지금 이미 부자야. 그들이 웃었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나는 돈을 벌기 전에 마음을 벌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자본이었다. 가난을 이긴 사람은 많지 않지만 가난을 핑계로 삼은 사람은 너무 많다. 나는 그 둘의 차이를 매일 보았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변명은 죄다. 왜냐하면 변명은 가능성을 죽이기 때문이다. 나는 공사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고용했다. 그 중에 능력은 없지만 눈빛이 강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믿었다. 그는 돈이 없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반면 기술은 있어도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결국 사라졌다. 인생은 그렇게 냉정했다. 환경보다 태도, 배경보다 의지, 그것이 결국 차이를 만들었다. 나는 평생 동안 두 가지 사람을 구별했다. 하나는 현실을 탓하며 주저앉는 사람, 다른 하나는 현실을 재료로 꿈을 만드는 사람. 나는 후자였다. 나는 늘 말했다. 가난은 잠깐이지만 게으름은 평생이다. 가난은 노력으로 바뀌지만 게으름은 핑계로 굳는다. 사람들은 환경이 변하면 인생이 나아질 거라 믿지만 환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마음이다. 나는 처음 현대건설을 세웠을 때 은행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담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장은 내게 말했다. 정 회장, 돈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돈이 없으니 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안 움직이지요. 그 말에 그는 놀랐다. 결국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을 붙잡은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단지 두려워하는 자를 싫어할 뿐이다. 자신 있게 나아가는 사람 앞에서는 세상도 길을 비켜준다. 나는 가난 덕분에 배웠다. 절약의 가치, 시간의 무게, 신뢰의 소중함, 돈이 없으니 머리를 썼고 머리를 쓰니 길이 열렸다. 가난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변명은 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이었다. 나는 지금도 평양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때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게 가능했다. 세상은 가난한 자에게 잔인하지만 동시에 공정하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를 준다. 그것이 세상의 질서다. 나는 그걸 믿었다. 믿음이 없는 가난은 절망이지만 믿음이 있는 가난은 출발이다. 나는 믿음을 선택했다.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돈보다 정신을 물려줘야 한다. 네가 지금 가진 게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가진 게 없다는 건 가벼워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늘 그렇게 가르쳤다. 인생은 무겁다고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야 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말한다. 가난은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변명은 평생을 묶는다. 당신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다. 세상은 가난을 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를 포기한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깨닫는다. 부유함은 통장에 있지 않고 정신에 있다. 가난을 극복한 사람은 세상 어디서든 살아남는다. 그것이 두 번째 교훈이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변명은 죄다. 변명은 당신의 가능성을 묶는 쇠사슬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쇠사슬을 끊어내는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그것은 바로 신뢰다. 돈보다 먼저 쌓아야 할 세 번째 교훈, 신용의 힘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단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돈을 벌기 전에 신뢰를 벌어라.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실패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본 진짜 실패의 이유는 신용을 잃었기 때문이다. 돈은 잠시지만 신뢰는 평생이다. 신뢰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 나는 그걸 뼈저리게 겪었다. 1960년대 초 현대건설이 아직 작던 시절이었다. 일본의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서류상으로는 담보도 없고 회사의 규모도 미미했다. 은행장은 냉정한 얼굴로 말했다. 정 회장, 당신 회사를 믿을 근거가 없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내 말을 믿으시오. 나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는 웃었지만 눈빛은 냉담했다. 그러나 며칠 뒤 그가 나를 다시 불렀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가 이미 다른 거래처에서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내게 말했다. 정 회장, 당신은 숫자로는 부족하지만 평판으로는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보다 빠르고 넓게 퍼진다. 그날 이후 나는 계약서보다 약속을 더 무겁게 여겼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종이에 찍힌 도장은 사람의 양심을 대신할 수 없다. 신뢰는 글씨가 아니라 마음으로 써야 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가르쳤다. 신용이란 건 회사의 심장이다. 한번 멈추면 다시 뛰지 않는다. 신용이 없는 회사는 겉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안에서 썩고 있다. 나는 평생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 했다. 이익이 줄어도 약속은 지켰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놀랐다. 회장님, 이익이 나지 않는데 왜 그 계약을 유지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돈은 잃어도 된다. 하지만 신용을 잃으면 끝이다. 나는 자식들에게도 늘 말했다. 돈은 빌릴 수 있지만 신용은 빌릴 수 없다. 신용은 너 자신이 쌓는 것이다. 신용은 돈보다 무겁고 명예보다 깊다. 나는 평생을 신용 하나로 버텼다. IMF 위기 때도 외국의 투자자들이 나를 믿고 기다려준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들은 내 계산서보다 내 말을 믿었다. 신용이란 결국 행동의 기록이다. 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쌓이는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 어떤 거래처가 있었다.
그들은 약속한 납품일을 지키지 못했다. 나는 직접 그곳으로 찾아갔다. 사장은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번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약속은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지키는 게 아니다. 어려울 때 지키는 게 약속이다. 그 말 이후 그는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 밤새워 일했다. 다음날 그는 울면서 내게 말했다. 회장님, 신용이란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무겁기에 지킬 가치가 있는 거다. 신용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품격이다. 신용이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난다. 은행은 돈을 보고 대출을 하지만 사람은 신용을 보고 기회를 준다. 나는 평생 돈을 쫓지 않았다. 대신 사람의 신뢰를 쫓았다. 신뢰가 쌓이면 돈은 따라온다. 그러나 돈만 쫓으면 사람은 떠난다. 나는 이 원칙을 잊은 적이 없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당시 현지 정부와 계약을 맺은 뒤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다.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손해가 막대하게 늘었다. 내 부하들은 말했다. 회장님, 이번만큼은 계약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이 너무 큽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계약은 장부가 아니라 사람의 약속이다. 우리가 어기면은 그들도 우리를 믿지 않을 것이다. 결국 손해는 컸다. 그러나 그 일 이후 우리는 중동 전체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 되었다. 그 신뢰 덕분에 더 큰 공사를 맡게 되었고 손해보다 더 큰 이익을 얻었다. 세상은 계산보다 진심에 반응한다. 나는 인생을 살며 깨달았다. 신용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가난한 사람도 신용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신용을 잃은 부자는 무너진다. 신용은 인생의 등뼈다. 등뼈가 부러지면 아무리 근육이 커도 일어설 수 없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신용을 목숨처럼 여겼다. 누군가 내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은 나는 먼저 말했다. 돈은 나중에 생각하시오.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가 망설이면 나는 거래를 포기했다. 믿음이 없는 돈은 독이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말했다. 신용은 내 이름 앞에 붙는 평판이다.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쳤다. 남이 보지 않을 때 약속을 지켜라. 그것이 진짜 신용이다. 사람들은 남의 눈이 있을 때만 예의를 지키지만 진짜 신용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쌓인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난다. 나는 평생 그 원칙 하나로 살아왔다. 신용이 나를 지켰고 신용이 회사를 살렸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뢰가 세상을 움직인다. 신용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다. 그것은 기술보다 오래가고 자본보다 강하다. 나는 그것을 경험으로 증명했다. 이제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다. 신용은 돈보다 무겁고 명예보다 길다. 그걸 잃지 마라. 신용이 있으면 세상이 네 편이 된다. 그것이 세 번째 교훈이다. 돈보다 먼저 신뢰를 벌어라. 그리고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하겠다. 신용을 지킨 사람이라도 배움을 멈추면 퇴보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머물러 있는 자는 결국 뒤처진다. 네 번째 교훈은 그것이다. 배움은 평생의 투자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 새벽 5시 울산 공장의 조용한 회의실 안에서 나는 혼자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불 꺼진 한 구석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였다. 가까이 가보니 젊은 직원 하나가 앉아 있었다. 눈 밑에는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고 손에는 영어 기술 매뉴얼이 들려 있었다. 나는 물었다. 자네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나?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오늘 현장에 설치될 장비 매뉴얼을 미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안 돼서 직접 해석해 보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젊은 나이에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성장의 씨앗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좋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배움은 평생의 투자야. 그날 나는 오래전 나 자신을 떠올렸다. 내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서류도 읽을 줄 몰랐고 계약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 배우면 살아남고 멈추면 끝난다는 사실. 나는 벽돌을 나르면서 기술자에게 묻고 글을 몰라 간판을 소리내어 읽었다. 남들은 나를 무식한 청년이라 불렀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배우는 중이요.
그때부터 배움은 내 인생의 습관이 되었다. 나는 자식들에게도 말했다. 학교가 끝나면 공부도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진짜 공부는 학교 밖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걸 두려워한다. 이젠 늦었어. 머리가 안 돌아가.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늦은 게 아니라 멈춘 거다. 인간의 뇌는 평생 성장한다. 단지 마음이 다치면 머리도 다칠 뿐이다. 나는 예순이 넘어서 영어를 배웠다. 처음엔 ABC도 헷갈렸다. 하지만 내가 배워야 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직접 말해야 했기 때문이다. 통역을 끼면 내 말의 온도가 식는다. 나는 사람과 직접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밤마다 사전을 펼쳐 외웠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다. 회장님, 이 나이에 영어를 배우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이 나이라서 배워야지. 안 배우면 더 늙는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배움은 젊음의 비밀이다. 배움을 멈춘 순간 인생도 멈춘다. 나는 젊은 시절보다 나이 든 지금이 더 생생하다. 왜냐하면 아직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변한다. 기술도 시장도 사람의 사고방식도 변한다.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 예전 방식이 더 좋아. 그땐 다 그렇게 했어. 그 말이 나올 때 이미 뒤처진 것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경험은 중요하지만 그것만 붙잡으면 늙는다. 어제의 경험을 오늘의 기준으로 삼지 마라. 배움이란 건 단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사고를 확장시키는 일이다. 배움이 없으면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 판단이 흐려진다. 나는 한 번은 엔지니어들에게 말했다. 기술이 부족하면 돈으로 메꿀 수 있다. 그러나 배움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방향을 못 잡는다. 그것이 진리였다. 배움은 방향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사우디 현장에 갔을 때 모래바람이 치는 공사장에서 외국 기술자들이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려 했다. 내 부하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회장님, 우리는 이런 방식 처음입니다. 실패하면 책임이 큽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래서 해야 한다. 모르는 걸 배우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그날 이후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익혔고 그 경험이 현대를 세계적인 건설사로 올려놓았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배움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였다. 나는 자식들에게 늘 말했다. 배움은 나이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젊을 땐 지식을 배우고 중년에는 판단을 배우며 노년에는 내려놓음을 배워야 한다. 배움은 평생 끝이 없다. 50 이후에 배우는 건 생존이 아니라 삶의 품격이다. 나는 여전히 신문을 세 종류 읽는다. 한 신문은 경제를 위해, 또 한 신문은 세상의 흐름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한 신문은 젊은 세대의 시각을 배우기 위해서다. 시대는 젊은이의 언어로 흘러가는데 나만 옛날 말을 쓰면 소통이 끊긴다. 배움은 소통의 달이다. 나는 배움을 자기 투자라 부른다.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지식이다. 시장이 무너져도 그것만은 잃지 않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공부하는 사람은 망해도 다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공부는 실패를 견디는 힘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게 배우느냐였다. 나는 단순히 책에서만 배우지 않았다. 사람에게서 배웠고 실패해서 배웠다. 나는 공장 바닥의 소리에서도 배움을 찾았다. 용접기의 불꽃, 기계의 진동, 그 모든 게 교과서였다. 인생의 배움은 현장에서 나온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했다. 현장은 가장 솔직한 학교다. 책은 정답을 알려주지만 현장은 진실을 알려준다.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배움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다. 돈을 잃는 것보다 배우는 습관을 잃는 게 더 아프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했다. 하루를 살더라도 새로운 걸 배워라. 오늘 배운 한 문장이 내일의 길이 된다. 배움이 쌓이면 지식이 되고 지식이 쌓이면 통찰이 된다. 통찰은 돈보다 값지다. 지금 60대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아직 배울 수 있다. 배움이 끝나면 인생도 끝난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지금 당신이 배움을 멈추면 자식의 세대와 단절된다. 그러나 배우는 부모는 언제나 존경받는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태도를 배운다. 부모가 배우면 자식도 배운다. 그것이 가정의 문화이고 세대의 유산이다. 배움은 평생의 투자다. 그 투자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진다. 나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려 한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나의 배움도 더 깊어져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 하나를 이야기하겠다. 배움이 방향이라면 원칙은 나침반이다. 5번째 교훈, 작은 돈에 교만하지 말고 큰 돈에 무릎 꿇지 마라.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태도. 그것이 진짜 부자의 기준이다. 나는 돈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안다. 돈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지만 동시에 인간을 시험하는 가장 잔인한 도구이기도 하다. 나는 평생 돈을 다루었지만 돈에게 지배당한 적은 없다. 내가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5번째 교훈은 이것이다. 작은 돈에 교만하지 말고 큰 돈에 무릎 꿇지 마라. 이 말은 내가 젊은 시절부터 수없이 되뇌었던 신념이다. 돈은 도구이지 주인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잊고 산다. 돈이 조금 생기면 자만하고 돈이 많아지면 비굴해진다. 결국 돈이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간다. 나는 평생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며 살아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공사를 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우리는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사막 한가운데에 도로를 놓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현지 정부와의 계약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한마디로 현대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다. 그런데 공사가 한창일 때 현지의 한 고위 인사가 나를 조용히 불렀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 회장, 이번 일에 조금의 협조금을 주면 더 빠르게 일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건 안 됩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왜요? 모두 그렇게 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한 번의 편의가 회사를 죽입니다. 그 말에 그는 침묵했다. 그날 밤 사막의 텐트 안에서 나는 오랜 시간 생각했다. 돈이란 게 참 묘하다. 많을 때는 사람의 눈을 가리고 없을 때는 마음을 흔든다. 나는 불을 만들면서도 늘 내 마음속에 선을 그어두었다. 그 선을 넘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은 거울이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네 얼굴을 비춘다. 작은 돈에도 교만하지 말라는 말은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을 잃지 말라는 뜻이었다. 한 번은 국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공사 납품 계약을 두고 다른 기업이 우리보다 단가를 낮게 제시했다. 부하들이 말했다. 회장님, 가격을 더 낮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잃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싸움의 목표가 돈이면 결국 모두 진다. 우리의 목표는 신뢰다. 실제로 그 계약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몇 달 뒤 그 회사가 부도를 냈다. 이유는 간단했다. 눈앞에 돈에 눈이 멀어 원칙을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말했다. 돈은 늘 사람의 품격을 시험한다. 돈은 칼과 같다. 쥐는 법을 아는 사람에겐 도구가 되지만 모르는 사람에겐 상처가 된다. 나는 늘 내 자식들에게 말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돈이 적다고 불평하지 마라.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다. 부자는 돈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는 돈에 흔들린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돈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고 부자가 된 뒤에도 교만하지 않으려 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준 최소한의 균형이었다. 내가 일본의 한 대기업과 협상을 할 때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무시했다. 한국 회사는 아직 규모가 작잖아요. 우리 조건에 맞추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린 규모는 작지만 자존심은 큽니다. 그들은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결국 그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몇 년 뒤 그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오히려 먼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조건 없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도왔다. 그때 그들은 내게 말했다. 정 회장, 돈보다 의리를 택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돈은 사람을 잊게 하지만 의리는 사람을 남긴다. 그날 나는 또 하나의 진리를 얻었다. 돈은 사람을 모으기도 하지만 잃게도 한다. 어떤 돈은 들어오지 않아야 지켜지는 것이 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았다. 성공할수록 더 많은 제안과 거래가 몰려왔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했다. 돈이 아니라 명분을 따르자. 명분이 없는 돈은 독이다. 세상에는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이 많지만 그만큼 빨리 무너지는 길도 많다. 나는 느리더라도 바른 길을 택했다. 그 길이 멀어 보이지만 결국 가장 확실했다. 돈은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다.
돈을 손에 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나타난다. 나는 자식에게 말했다. 돈은 시험이다.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 나는 젊은 시절 동업을 제안해온 이들이 많았다. 그 중에 나를 속이려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돈이 커지자 얼굴이 바뀌었다. 나는 그때마다 생각했다. 돈은 나쁜 게 아니다. 다만 사람의 진심을 드러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늘 경계했다. 작은 돈을 벌었다고 교만하지 말 것. 큰 돈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말 것. 돈을 다루는 순간 마음의 균형이 흔들리면 인생의 방향도 함께 흐트러진다. 나는 그 원칙으로 회사를 세웠고 그 원칙이 나를 세웠다. 부는 실력으로 벌 수 있지만 품격은 오직 절제로 지킨다. 절제가 없는 부는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어느 날 한 젊은 임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돈이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돈은 행복의 재료는 되지만 요리사는 아니다. 행복은 태도에서 나온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계속 말했다. 작은 돈에도 감사하고 큰 돈에도 흔들리지 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 말은 지금도 내 철학의 중심에 있다. 나는 부를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경계심을 잃는다. 교만은 부해적이다. 반대로 두려움도 또 다른 적이다. 큰 돈 앞에서 위축되면 돈은 절대 머물지 않는다. 결국 돈을 다스리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나는 자식들에게 이것 하나만은 강조하고 싶다. 돈은 적을 때도 많을 때도 너를 시험한다. 늘 그 시험에 이겨라. 그것이 5번째 교훈이다. 작은 돈에 교만하지 말고 큰 돈에 무릎 꿇지 마라. 돈은 내 인생을 비출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너 자신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평생 붙잡고도 가장 많이 놓쳤던 이야기, 6번째 교훈을 하겠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다. 나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았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지만 뒤돌아보니 가장 소중한 건 함께하는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다. 6번째 교훈, 가족은 부의 이유이지 핑계가 아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때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공장을 세우고 배를 만들고 도로를 놓았다. 모든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건 가족을 위한 일이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없었다. 나는 가정의 등을 떠밀며 세상을 앞질러 달렸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들은 내 뒤에 멀리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진심으로 반성했다. 가족은 부의 이유이지 핑계가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다. 울산 조선소 공사 현장에서 밤을 새우던 날 아내에게서 전보가 왔다. 아이 열이 높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줬으면 합니다. 그 한 줄짜리 문장을 읽으며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나 결국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 그날 밤 공장은 불빛으로 밝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 당신은 나라를 위해, 회사를 위해, 수많은 사람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일로 세상을 바꿨지만 가장 가까운 이들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다. 그때 처음 깨달았다. 가족을 위해라는 말은 때로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변명일 수 있다는 걸.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가난을 경험했다. 통장에는 돈이 쌓였지만 식탁에는 웃음이 없었다. 아침마다 식탁의 반찬이 화려해질수록 가족의 대화는 줄어들었다. 나는 돈으로 가족의 행복을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가족은 돈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으로 자란다. 나는 아버지로서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다. 어느 날 막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왜 늘 회사에 계세요? 나는 대답했다. 너희가 잘 살게 하려고. 그러나 아이는 다시 물었다. 그럼 아버지는 언제 우리랑 살아요? 그 질문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날 밤 회사 회의실에서 홀로 앉아 오랜 시간 생각했다. 나는 세상에 수많은 다리를 놓았지만 가족과 나 사이의 다리는 부서져 있었다. 나는 후배 기업인들에게도 자주 말했다. 가족을 잃고 성공한 사람은 결국 실패자다.
회사의 위기가 두려워 밤을 새울 수는 있다. 그러나 가족의 위기를 외면한다면 그건 진짜 부자가 아니다.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사랑도, 시간도, 대화도 투자해야 얻는다. 나는 그걸 뒤늦게 배웠다. 나는 지금 생각한다. 가족은 부의 이유이지 핑계가 아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말은 아름답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거짓이다. 나는 자식들에게 늘 말했다. 가족은 함께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지 멀리서 바라본다고 유지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부는 결국 돌아갈 집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집이 텅 비면 성공은 공허해진다. 나는 내 청춘을 일터에 바쳤다. 하지만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일보다 소중한 게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가족의 얼굴이었다. 아내의 손, 자식의 눈빛, 그 단순한 것들이 내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가정은 회사를 이기는 유일한 경쟁자다. 회의실에서는 성과가 기준이지만 가정에서는 사랑이 기준이다. 어느 날 딸이 내게 손편지를 썼다. 아버지, 전아버지가 자랑스럽지만 때로는 외로웠어요. 그 한 문장이 내 평생의 성공보다 무거웠다. 나는 그날 이후로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으려 노력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눈을 마주보는 그 시간이 진짜 부였다. 나는 자식들에게 말했다. 돈을 벌기 전에 집에 웃음이 있나 먼저 봐라. 돈이 많아도 웃음이 없는 집은 가난하다. 반대로 돈이 없어도 웃음이 있는 집은 부자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전쟁이 바로 가정의 평화라고 생각한다. 사업은 실수해도 다시 세울 수 있지만 가족의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 나는 아내에게 자주 말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시간에 맞추겠어. 늦은 약속이었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다. 사람은 평생 일하지만 결국 돌아갈 곳이 있어야 산다. 그곳이 바로 가족이다. 나는 젊은 시절에 이렇게 말했다. 가족은 성공의 발판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 가족은 성공의 목적이다. 젊을 때는 가족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어 깨달았다. 내가 그들을 위해 존재해야 했다. 가정이 무너지면 어떤 부도 의미가 없다. 나는 많은 기업가를 봤다. 돈을 쫓느라 가족을 잃은 사람들, 명예를 위해 사랑을 버린 사람들, 그들의 말로는 모두 같았다. 이제야 알겠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그러나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온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그런 후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말했다. 가족을 핑계로 일하지 마라. 가족을 이유로 살아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임원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가족 때문에 일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게 진짜 이유라면 나는 자네를 응원하겠네. 가족이 핑계가 아니라 이유라면 그것은 옳은 선택이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후 그는 다시 돌아와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가족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기도 하다. 가족은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돈이 무너져도, 명예가 사라져도 가족이 남아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무너지면 어떤 부도 당신을 세워주지 못한다. 나는 그것을 평생의 경험으로 배웠다. 이제 나는 말하고 싶다. 가족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6번째 교훈이다. 가정이 행복해야 진짜 부자다. 돈은 밖에서 벌지만 부는 집안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 부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7번째 교훈, 부의 끝은 나눔이다. 돈은 쌓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 존재한다. 내가 배운 마지막 진리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어야 깨달았다. 부의 끝은 더 이상 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돈이란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흘러야 산다. 나는 평생 모으는 법을 배웠지만 어느 날부터는 나누는 법을 배워야 했다. 처음엔 쉽지 않았다. 나는 일에 익숙했고 축적에 익숙했다. 그러나 나눔은 다른 종류의 용기를 요구했다. 돈을 모으는 데는 땀이 필요했지만 돈을 나누는 데는 결심이 필요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하곤 했다. 회장님,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왜 남에게 줍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내가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가진 자는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 1970년대 초 나는 한 시골 마을 학교를 방문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아이들은 낡은 교실 안에서 종이책 대신 신문지로 공부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들 눈빛이 맑았다. 하지만 그 눈빛 뒤에는 희망을 기다리는 절박함이 있었다. 나는 그날 결심했다. 이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자. 그날 이후 나는 학교 건립을 지원했고 장학 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은 돈보다 마음이 더 필요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내 삶은 더 풍요로워졌다.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커졌다. 나는 그때 알았다. 나눔은 잃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것이다. 나눔이란 건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태도의 문제다. 가진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나눌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나는 자식들에게도 말했다. 돈은 네 손에 있지만 진짜 가치는 네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이 다치면 돈도 죽는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여유가 생기면 베풀겠다. 그러나 여유란 결코 오지 않는다. 나눔은 가진 만큼이 아니라 깨달은 만큼 하는 것이다.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던 시절에도 남을 도왔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세상은 서로의 손이 닿을 때 살아난다. 한 번은 중동에서 공사를 하던 시절 사막마을의 한 노동자가 나에게 다가와 물 한 병을 건넸다. 그는 영어를 잘 못했지만 미소로 말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 나는 그 말이 잊히지 않았다. 그가 내게 준 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마음의 나눔이었다. 그날 밤 나는 사막의 별을 보며 생각했다. 불한 건 결국 마음의 연결이구나. 아무리 큰 돈이라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건 진짜 부가 아니다. 나눔은 사람의 마음을 잇는다. 그것이 부의 완성이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자주 말했다. 회사의 진짜 성공은 매출이 아니라 얼마나 세상에 기여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기업이란 결국 사회의 일부다. 나 혼자 잘 산다고 끝이 아니다. 내가 세운 다리 위로 누군가가 걸어갈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는 다리를 만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 중 누군가의 인생이 바뀐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눔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자기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다. 나는 돈을 줄 때보다 마음을 줄 때 더 큰 평화를 느꼈다. 한 번은 늦은 밤 한 직원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예전에 도와주신 덕분에 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고맙다고 할 필요 없어. 그 아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면 그게 내 보답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나눔이란 결국 순환이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그가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다. 그것이 세상이 유지되는 방식이다. 부자가 돈을 쌓는 건 능력이지만 나눌 줄 아는 건 품격이다. 돈은 단지 수단이지만 나눔은 목적이다. 돈은 세상의 형태를 바꾸지만 나눔은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나는 자식들에게 늘 말했다. 돈을 남기지 말고 이야기를 남겨라. 그 이야기가 사람을 움직인다. 나눔은 물질이 아니라 기억이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기억하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나눴는지는 평생 기억한다. 나는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했지만 돈이 아닌 이유로 나눴다. 부의 크기를 재는 기준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따뜻함의 온도였다. 내가 남긴 부가 누군가의 인생을 따뜻하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세상을 떠날 때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잔고를 보고 싶었다. 그 잔고에 고마움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세상은 이상하게도 나누는 사람에게 더 많이 준다. 나는 여러 번 그걸 경험했다.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를 도우면 몇 년 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도움의 씨앗이 돌아왔다. 마치 바다에 던진 씨앗이 파도를 타고 돌아오는 것처럼 나눔은 보이지 않는 순환이다. 이 세상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 이제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나누는 법을 배워라. 나누지 않는 분은 결국 스스로를 가둔다. 그러나 나누는 분은 세상을 확장시킨다. 당신이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눌 때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다. 그 행위 자체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작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내 삶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했다. 일로 세상을 세웠고 나눔으로 세상을 남긴다. 내가 만든 도로와 다리, 조선소와 공장도 결국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눔으로 심은 마음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씨앗은 사람들 속에서 다시 자라나 또 다른 세상을 만든다. 그것이 부의 순환이다. 나눔은 약자의 것이 아니다. 강자의 선택이다. 왜냐하면 나누는 순간 인간은 소유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진짜 부자가 되었다. 나눔은 삶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의미로 채우는 일이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 가지는 대신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이익이다. 나는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부의 끝은 나눔이다. 그리고 나눔의 끝은 평화다. 그것이 내가 평생 일하며 배운 마지막 철학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지막 교훈을 이야기하겠다. 7가지 교훈 중 가장 깊고 가장 오래 남을 진리. 진짜 유산은 이름이 아니라 방향이다. 돈도 명예도 결국 사라지지만 철학은 남는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마지막 부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고 회사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면 남은 것은 건물도 기계도 돈도 아니다. 남은 것은 방향이었다. 진짜 유산은 이름이 아니라 방향이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다.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던 방향은 잊지 마라. 사람은 결국 자신이 향했던 곳으로 남는다. 그 방향이 바르다면 돈이 없어도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무너진다. 나는 그 사실을 내 인생으로 증명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왜라는 질문을 품고 살았다.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이 길을 가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이 내 방향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얼마나에 매달린다. 얼마나 벌었는가? 얼마나 높이 올랐는가? 그러나 인생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디로다.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는 숫자로 남지만 어떤 길을 걸었는지는 인생으로 남는다. 세상은 늘 빠르게 변하지만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길을 후회하지 않았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실패했던 시절에도 나는 늘 앞을 보았다. 나는 넘어져도 방향을 잃지 않았고 잃어도 다시 길을 찾았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는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단호히 말한다. 비결은 없다. 다만 방향을 잃지 않았을 뿐이다. 인생의 바람은 언제나 거세다. 그러나 나침반이 있다면 길을 잃지 않는다. 그 나침반이 바로 철학이다. 나는 평생 동안 돈보다 철학을 더 믿었다. 철학은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철학이 있는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 IMF 때 모든 기업이 흔들릴 때 나 또한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방향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신뢰를 잃지 않는다. 약속을 지킨다. 그 단순한 원칙이 회사를 다시 세웠다. 철학은 배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만들어진다. 나는 자식들에게 말했다. 부를 물려받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철학 없이 살면 가난해진다. 철학은 세상 어디에서도 훔칠 수 없는 자산이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철학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내가 떠난 뒤에도 나의 길을 잇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게 유산이다. 유산이란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세상에 남긴 생각의 흔적이다. 나는 자식들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네가 살아가는 길이 나의 유산이다. 나의 철학을 너의 방식으로 이어가라. 돈은 세대를 건너며 줄어들지만 철학은 세대를 건너며 강해진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며 다시 묻는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그 답은 단순하다. 나는 늘 사람을 향해 걸었다. 공장을 세울 때도, 회사를 키울 때도, 다리를 놓을 때도 내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었다. 사람이 먼저였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사람을 따라오지만 사람은 돈을 따라가지 않는다. 사람을 위한 철학,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었다. 나는 자식들에게 부탁했다. 네가 나보다 더 큰 부자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 대신 네가 더 바른 부자가 되길 바란다.
바른 부자란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다. 돈은 쌓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흘러야 세상이 움직인다. 나는 내 인생의 끝에서야 그것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 나는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현대를 세운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낸 사람들을 세웠다. 그게 나의 자부심이다. 회사를 남긴 것이 아니라 철학을 남겼다. 그 철학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 길을 만든다. 나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며 살았다. 그 길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남는다. 첫째, 나는 어디로 갔는가? 둘째, 나는 누구와 함께였는가? 그 두 질문에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다.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걸었고 사람들과 함께였다. 그것이 내 인생의 결산이다. 돈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결산. 그것이 바로 철학의 가치다. 이제 나는 젊은 세대에게도 전하고 싶다. 유산을 물려받기보다 방향을 물려받아라. 돈은 다 쓰면 끝이지만 방향은 평생을 이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정확한 방향이다. 그 방향 안에는 가치관이 있고 책임이 있고 용기가 있다. 그것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자식들에게 말했다. 내가 남긴 건 건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다. 내가 남긴 건 생각이다. 그 생각을 잊지 마라. 부모의 철학은 자식의 나침반이다. 그것이 흔들리면 세대 전체가 길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돈보다 생각을, 물질보다 정신을 남겨라. 부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았다. 인생은 길을 찾는 여정이다. 어떤 이는 길을 잃고 돌아오고 어떤 이는 길을 새로 만든다. 나는 두 번째 길을 택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그것이 나의 철학이었다. 그리고 나는 자식들에게 그 길을 이어가라고 말한다. 가진 것을 지키려 하지 말고 배운 것을 이어가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배움과 신뢰, 나눔의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방향은 세대를 넘어 남는다. 나의 유산은 나 자신이 아니다. 내가 걸었던 길, 내가 믿었던 생각, 내가 흘려보낸 마음, 그것이 곧 나의 부다. 진짜 부자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세상에 길을 남기는 사람이다. 이제 나는 미련이 없다. 내가 걸어온 길 위에 다른 이들이 걷고 내가 심은 나무 아래에서 누군가가 그늘을 누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게 인생의 완성이다. 나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부의 끝은 나눔이고 삶의 끝은 방향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다시 누군가의 시작이 된다. 이것이 내가 자식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남기는 마지막 교훈이다. 진짜 유산은 이름이 아니라 방향이다. 돈은 흩어지지만 철학은 이어진다. 그것이 내 삶의 결론이자 마지막 약속이다.